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약 7,500점 이상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회화들은 화가의 국적을 기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랑드르 네덜란드 회화는 2층에 리슐리베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지만 플랑드르 지방 하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곳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와 프랑스 북동부의 낮은 지대를 가리킵니다. 이들 지방에서의 회화는 유럽 북방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15세기에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회화와는 또 다른 스타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엄격하고 정교한 세밀화, 유화를 이용한 극명한 명암 대비와 풍성하고 생생한 색채, 빛의 효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들어서며 유럽에서는 신교와 구교의 충돌이 점차 격해지는데요. 이때 신교의 네덜란드 회화와 구교의 플랑드르 지역의 벨기에 회화는 그 특성이 극명하게 나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반영해 루브르 박물관은 이들 지역을 통합한 15에서 16세기 회화, 17세기 플랑드르 회화, 17세기 네덜란드 회화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랑드르, 네덜란드 화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연대기 순으로 짤막한 설명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35년 북유럽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얀 반 에이크가 그린 유화 작품으로 천사가 동정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순간 수상 롤랭은 성 모자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롤랭은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만큼 성 모자와 같은 크기로 그려졌으며 극사실주의에 입각해 인물, 의복, 건축물 등은 매우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창을 통해 어두운 실내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공간감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인물들은 볼륨감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생생한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아치 뒤로 펼쳐지는 익숙하고 디테일한 풍경으로 인해 더욱 사실감을 배가시켰으며 먼 산은 흐릿한 공기 원근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435년에서 40년경 로히르 반데르바이텐이 그린 성모 영보 작품인데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집안의 엄격한 3차원적 공간감은 확장되고 있으며 정밀한 가구, 인테리어 소품들의 배치와 묘사로 인해 마치 사진의 한 장면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동정 마리아 앞에 방금 내려온 듯 날개는 채 접히지 않았고 땅에 착지한 충격으로 무릎은 접혀져 있습니다. 그는 놀란 동정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석 한켠에는 동정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이 놓여 있습니다. 1485년경 한스 멤링이 그린 어느 여인의 초상화로 무엇보다 그는 초상화의 배경에 자연 풍경을 그려 넣은 최초의 플랑드르 화가로 유명합니다. 비스듬히 서 있는 포즈, 손을 앞으로 모은 모습, 인물의 허리 윗부분을 잡은 구도 등은 플랑드르 지역을 넘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상화의 정형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1488년에서 90년경 한스 멤링이 그린 작품으로 성 야고보, 성 도미니크가 기부자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 모자를 경비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기부자들은 도미니크 스도의 소속이며 아기 예수는 손을 들어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배경의 건축물들은 작품에 보다 견조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창문 뒤로 펼쳐지는 자연 풍경을 통해서는 보다 활기차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514년 캥택 마시가 그린 고리대금업자와 부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앤티워프에서 그린 것으로
당시 이 도시는 무역이 번성한 국제 도시였기에 환전, 대부 등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 작품은 보석의 무게를 재고 있는 고리대금업자와 성모자 사파가 있는 종교서적을 읽고 있던 그의 부인이 등장하는 풍속화인데요.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을 환하게 받고 있는 부인은 남편의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소품들은 하나의 독립된 정물들처럼 정교하게 그려졌으며, 캥탱은 얀바네이크의 작품에 등장하는 볼록 거울을 통해 창에 비친 화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68년 삐테르 브리헬이 그린 거지들 또는 불구자들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풍경화, 농부들의 모습을 주로 남긴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작품에는 왕, 군인, 부르주아, 성직자들을 상징하는 종이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회 지도층인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풍자해 진정한 불구자들과 거지는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라바조 이후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이끌었던 루벤스는 빛의 효과와 강렬한 색채 사용, 연극적 스펙터클한 역동성을 통해 바로크적 종교화, 신화, 역사와 인물화 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회화를 통한 외교사절 역할을 했고, 유럽 각지에서 의뢰받은 작품들은 그의 공방을 통해 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작품은 1609년에서 10년경 그린 작품으로 1611년 앤티워프의 성 발부르가 성당에게서 의뢰받은 트립티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작품에 대한 유화 습작입니다. 카톨릭 교도였던 그는 반종교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바로크 회화의 극적 표현을 통해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는 목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특이하게 아직 살아있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를 그린 작품으로 메인 패널에는 근육질의 한 무리의 남성들이 십자가를 힘겹게 세우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동정 마리아와 성 요한이 슬픈 표정으로 서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여인들이 예수를 위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로마 군인들이 강도들을 예수 양옆에 십자가에 달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패널은 메인 패널로 기울어지는 비스듬한 구성을 통해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가운데 패널 또한 비대칭적 대각선 구도로 역동적 느낌을 통해 스토리를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22년에서 5년경 그린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마리 드 메디치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녀는 프랑스 왕 앙리 4세의 두 번째 부인으로, 그녀와 앙리 4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의뢰한 24개의 서사적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피렌체의 마리 드 메디치가 화려한 배를 타고 프랑스 항구 마르세유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하단에는 신화적 요소를 빌려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 앞으로 몰타 기사단을 상징하는 갑옷을 입은 이가 그녀를 호위하고 있으며, 그녀는 프랑스의 상징 플레어 딜 리가 장식된 망토를 입은 이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루벤스 특유의 과장된 남성들의 근육질 몸매, 여성들의 풍만한 육체와 밝은 빛이 그녀들의 흰살에 반사되어 빛나는 색채로 표현된 육체는 더욱 짙은 관능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데 엉켜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들은 마리 드 메디치의 품격이 있고 고고한 자태와 대조를 이뤄 그녀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1635년 37살 차이가 나는 그의 두 번째 부인 앨런 푸르만과 아이들을 그린 작품으로, 그녀는 당시 20대 초반이었으며 비너스 등을 주제로 한 루벤스의 여러 작품의 모델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루벤스는 또한 인테베르펜에서 안정된 노년을 보내며 그의 내면을 담아내는 풍경화들도 여럿 남겼는데요. 이는 1638년 그린 플랑드레의 결혼이라는 풍속화입니다.
플랑드르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춤추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매우 흥겹고 따뜻한 분위기로 담아내었습니다. 한편 17세기 네덜란드 회화는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하던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바로크적 역사와 종교화, 신화 등과는 달리 청교도의 켈빈주의에 입각해 작고 심플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어집니다.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에서는 초상화로 유명한 프란스 할스가 큰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요. 1623년경 그린 류트를 연주하는 광대와 1628년경 여자 집시를 그린 작품들로 순간적으로 포착된 그들의 특성을 화폭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인물들은 기존 초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구도와 얼굴 표정, 외부와 소통하고 있는 듯한 인물들의 밝은 표정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까라바조 이후 빛과 어두움을 이용해 그의 내면을 극적으로 표현한 화가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렘브란트가 1648년 그린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후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있지만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은 장면을 그렸습니다. 고전주의적 회화 요소와 바로크적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작품인데요. 특이하게 이 작품에는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빛이 등장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환히 비추는 자연의 빛과 예수 자신에게서 발광하는 후광인데요. 이 두 가지의 빛을 통해 사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654년 렘브란트가 그린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다윗 왕은 목욕하고 있는 유부녀 밧세바의 모습에 반해 그녀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으로 내몰아 죽인다는 구약 성서에서 가져온 내용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입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와 그녀의 발을 씻겨주는 하녀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녀는 다윗 왕이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깊은 고민 가운데 그녀에게 환히 비추는 빛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관능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인생 후반기 1660년경 그린 그의 초상화 작품입니다.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고요한 분위기 아래 대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에 반사돼 유난히 빛나는 그의 흰 모자와 얼굴, 은은한 빛에 반사된 그의 손과 팔레트, 적은 부분의 공간에 사용된 빛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인생과 내면, 화가로서의 면모 등을 깊은 울림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1658년 삐테르 더 호흐가 그린 군인들과 술 마시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그는 주로 일상의 모습을 그리는 풍속 화가였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효과와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분위기가 일상의 모습을 더욱 흥겹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열려진 문과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새로운 열린 공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의 모습에 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1660년에서 5년 헤릿도우가 그린 트럼펫 연주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는 풍속화가이자 세밀화가였는데요. 그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작품입니다. 건축물의 큰 창은 그림 속 또 하나의 틀 역할을 하며 늘어진 휘장과 천 등의 묘사는 세밀하다 못해 마치 사진과도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 트럼펫과 이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의 팔을 환히 비추므로 어둠 속의 연주자보다는 트럼펫 연주 그 자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광고 등에 등장하는 작품들로 유명한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1668년경 그린 천문학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천문학자는 그의 또 다른 작품 지리학자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인이고 특이하게 여성 모델이 아닌
남성 모델과 과학을 주제로 그린 작품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빛에 환히 비춰진 지구본과 연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지하게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669년에서 71년경 그린 레이스 뜨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투명하고 밝은 색채가 레이스를 뜨는 여인과 합쳐져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간감은 배제한 채 인물에 보다 초점을 맞춰 여인을 화면 한가득 꽉 차게 그렸습니다. 이상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플랑드르 네덜란드 지역의 회화 작품들을 함께 감상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